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커피라는 음료가 언제 들어왔는지 또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커피 역사 속의 최초의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우리나라에 처음 커피가 들어와서 마신 그 프랑스 사람 베르네 신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신이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힘겹게 밀입국하는 그 신부님들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네. 특히 당시 베르네 신부가 주문해서 받은 커피 40파운드는 18kg이 조금 넘는 양이거든요. 성인 혼자 들기가 쉽지 않은 양인데 이것을 마카오에서 조선으로 밀입국하는 신부님들이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으면 그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 베르네 신부가 마카오에 주문한 물건들은 거의 커피와 설탕을 제외하고는 천주교에서 미사나 세례 집전에 사용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커피와 설탕이 천주교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적어도 베르네 신부나 커피를 보낸 마카오의 파리 외방정교의 신부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만주에서 조선으로 입국할 때 커피 마니아였던 그 베르네 신부가 현지에서 사용하던 커피 원두를 조금 가져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주변 조선인들에게 마시게 했더니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조선인들에게 커피를 주면 선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커피와 설탕을 주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야 뭐 우리가 커피를 즐겨 마시지만요. 그렇게 쓴 커피가 조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예, 굉장히 신기한 것 중 하나는 커피를 처음 마셔보았을 때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중국, 일본, 조선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커피를 가장 처음에 부담 없이 잘 마셨을까요? 왠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조선 사람일까요? 예,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커피를 처음 마셔보았을 때 대부분 그 느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느낌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맛이 거북하다, 역겹다, 쓰기만 하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의 입맛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커피 맛이. 당시 그러니까 1860년대 서양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던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보면 조선 사람들의 반응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입맛에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커피를 만들어 마셨던 그 방식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당시에 커피 만드는 방식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커피 가루와 물을 주전자나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하는 커피 원두 양입니다. 1860년대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원두를 4 내지 5g 정도를 당시에 사용을 했는데요. 커피를 진하게 마셨다고 하던 베토벤 아시잖아요. 이분이 항상 원두 60알을 세어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60알 를 세워서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이 60알이라고 하는 건 불과 한 7, 8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진하게 마신 건데도 4, 5g 정도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마셔보면 완벽한 숭늉입니다. 네. 제대로 된 숭늉의 쓴맛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도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한 4, 5g 정도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서 마시면 아무런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마시기가 아주 편하죠. 식사 후에 숭늉을 마시고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 커피는 전혀 거북하거나 이상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설탕을 넣은 커피. 살짝 쓰고 달짝지근한 이거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맛이었습니다. 이 반면 부드럽고 향기로운 차를 오랫동안 마시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쓴맛 나는 커피는 거부감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이렇게
숭늉을 먹던 습관 때문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70년대 초반 신문을 봤는데 숭늉과 커피를 비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전통시대에 차 문화가 있었지만 19세기 후반 들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신 누구나 편하게 마신 것이 숭늉이었습니다. 이 빈부 귀천의 차이 없이 더운 여름에도 식후에 반드시 마시는 것이 뜨거운 숭늉이었습니다. 요즘은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특이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에 더운 여름에 뜨거운 숭늉 마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서양 여러 나라가 엄청 공을 들였는데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커피가 조선 사람들에게는 잘 먹혔고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성공의 이후에는 뭐 커피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베르네 주교가 받은 원두 40파운드로 만들 수 있는 커피가 5,000잔 네.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조선인들과 좀 나눠 마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베르네 신부님이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더라도 그 많은 커피를 혼자 하루에 10잔 이상씩 다 마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당시 남대문 밖에 있던 베르네 주교의 은신처에는 조선인 신자 한 10명 정도가 늘 같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베르네 주교의 음식을 도왔던 이선이라는 신도가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아마 베르네 신부가 알려준 방식 그대로 커피 만드는 일을 도와줬을 겁니다.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나 소비 영화에 나오는 모닥불에서 반합에 커피 끓여 마시는 그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죠. 네. 예, 당시에는 커피 포트나 드립 도구 등이 보급되기 이전이어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첫 커피가 도착했던 1861년 4월 7일은 링컨 대통령 취임 1개월 3일 후고요. 남북전쟁 발발 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철종 고종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정치인인데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잘 배우지 못하죠. 네. 그러면 베르네 신부는 언제까지 커피를 받아서 마셨나요? 예, 베르네 신부는 매년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어느 해에는 평시보다 2배가 넘는 그러니까 45kg 이상의 커피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866년 봄까지 조선 땅에서 5년 동안 조선인 신자들과 커피를 끓여 마시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1866년 2월 23일 시작된 병인 박해로 베르네 신부는 은신처에서 붙잡혀서 3월 7일 새남토에서 순교합니다. 배교를 해서 즉 천주교를 부인하고 베르네 신부를 밀고 한 것은 바로 커피를 끓이는 것을 도와줬던 그리고 함께 마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선희 신도였습니다. 네. 예,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한 거죠. 커피가 만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 베르네 신부를 포함한 9명의 프랑스 신부가 순교를 했고 이게 빌미가 돼서 중국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조선을 침략하죠.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더 심해지고 서양인은 물론 커피도 조선 땅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커피가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건 언제예요? 네, 그거는 한참 지나서입니다.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으로 조일 수호 조약이 체결되고 문호가 개방됩니다. 제물포, 부산, 원상 등 그 개항장을 통해서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1882년 그리고 조선 주재 초대 미국 공사 푸트가 부임한 1883년 5월부터는 서양인들의 조선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조선 땅에서 커피를 마신 기록을 가장 먼저 남긴 사람은 미국인 퍼시벌 로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입니다. 네, 퍼시벌 로웰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 출신인데요. 1876년에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에 6년 동안 집안에서 운영하는 면직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1880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이것저것 여행을 하며 지내죠. 그러던 중 1883년 8월에 미국으로 가는 조선 사절단인 보빙사의 안내 역을 맡아서 민영익, 홍영식, 유길준 등 10여 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그해 말 다시 일본으로 옵니다. 네, 그럼 일본에 있던 로웰이 조선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빙사 안내를 맡아서 수고한 것을 치하하려고 고마워서 고종이 로웰을 조선에 초청하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한양에 들어와서 2개월여를 지냅니다. 겨울이죠. 로웰은 조선에 있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서 1885년에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코리아 The Land of Morning Calm이라는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번역될 수 있는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합니다. 로웰이 당시 고종을 만났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 현재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고종 모습 그 사진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로웰은 한양에 온 지 한 달쯤 지난 1884년 1월 지금의 서대문역 근처에 있던 경기도 관찰사에 별장을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당시 최신상 이었던 커피를 마셨다고 썼습니다. 최신상을 영어로 레이티스트 누보떼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 당시의 조선에서 커피는 신상 중에 신상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관찰사는 유명한 김홍집이었습니다. 김홍집이 접대용으로 커피를 내놓은 것을 보면 그가 집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르네 신부에 이어서 18년 만에 커피를 마신 두 번째 주인공이 된 그 로웰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과 금성 표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긴 최초의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주장을 한 최초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천문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로 나중에 변신을 하죠. 되게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네. 그러면 로웰 이후엔 어때요? 커피 기록이 많이 등장하나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록이 등장을 하죠. 84년 3월에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로 온 그 윌리엄 칼슨은 4월에 제물포를 통해서 서울에 도착하는데 서울에서 그를 재워준 사람은 밀렌도르프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독일인 밀렌도르프는 청나라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 정부의 외무협판, 당시 외무부 차관입니다. 겸 해관총세무사, 즉 관세청장과 같은 직을 맡고 있던 인물이죠. 당시 정부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근대화를 위해서 대단한 결정을 했죠. 네. 독일인을 외교부 차관, 관세청장에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밀렌도르프 집에서 묵게 된 칼스 부영사는 기록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렸다고 썼습니다. 칼스에게 커피를 대접한 밀렌도르프가 조선에 입국한 것이 1882년이었습니다. 당연히 커피를 가지고 입국해서 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 밀렌도르프가 책임자였던 해관을 통해 커피가 공식적으로 수입되었다는 기록이 관보에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 관보입니다. 1883년입니다. 공식적인 커피 수입이죠. 그러니까 커피를 공식적으로 수입한 게 1883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른데요. 아관파천보다 13년 전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신문에도 커피 기사가 나나요? 예, 당시 신문에 커피 관련 기사가 등장을 한 것도 역시 1883년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1883년 10월에 창간된 조선 최초의 근대신문 교과서에 나오는 한성 순보가 있는데요. 이 신문 84년 2월 17일자에 커피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140년 전이거든요. 서양의 운수의 발달, 즉 교통통신의 발달을 소개하면서 운수의 발달로 교류가 활발해진 물품의 하나로 서인도제도, 즉 카스피해의 커피를 소개를 합니다. 같은 신문 3월 27일자에서는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커피 나무를 시험 재배하였다는 소식이 실렸고요. 5월 25일자에는 미국의 수출입 동향을 소개하면서 주요 수입품의 하나로 커피를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 커피를 어떻게 표기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한문으로 간행된 한성수보에서는 당연히 한자로 가배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같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소개 책자였던 벽의 신편 지구전요에서는 중국식이 아니라 완벽한 한국식으로 가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과는 다른 한자를 썼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참고로 한글로 커피를 표기한 최초는 독립신문입니다. 역시 한글신문답죠. 카피차로 표기했고 대한매일신문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카피로 표기하면서 우리나라식의 커피라는 단어가 독립신문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네, 1880년대 초반에 벌써 이 신문에 커피 기사가 등장을 하고 커피를 수입했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러면 커피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판매도 했나요?
네, 조선에서 커피를 판매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독일인입니다. 이름이 알베르트 고르샬키라는 사람인데요. 1884년 1월에 제물포를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이곳에서 무역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서양 물건을 가져다 파는 장사였고 당시 인기 물품은 면직물이었습니다. 고르샬키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와 있던 독일인 친구로부터 뽕나무 농장을 매입해서 1892년까지 경영을 해요. 견직물, 옷감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한 거죠. 이 지방이었던 제물포에서 돈을 벌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서울로 가야죠.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1895년 초에 서울로 이주해서 정동에 식료품 상점을 엽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1896년 9월 15일자부터 여러 차례 독립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간파천 직전에 이미 커피 광고가 등장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이 광고에 커피가 등장합니다. 새로 로스팅한 모카 커피 원두 1파운드에 75센트, 자바 커피는 70센트에 판매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이 모카 커피가 자바 커피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당시도 커피는 모카였던 시절이죠. 당시 정동에는 서양인들이 한 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르샬키는 1897년 3월 20일자 독립신문에 커피와 함께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 개념의 장사를 한다는 광고를 또 합니다. 빵은 파운드당 8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베이커리에서 커피를 파는 방식이었죠.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르샬키는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됩니다. 당시 공사관 거리와 가구점 거리가 만나는 사거리, 지금의 그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 북쪽이 번화가였는데 이곳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주가 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었고 독립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조선에서 돈을 많이 번 고르샬키는 그런데 더 욕심을 내서 1911년에 제물포에 펜션까지 지어서 운영을 하죠. 네. 서울과 펜션이 있던 제물포를 오가며 사업을 하다가 결국 벙을 얻었어요. 1917년에 병사합니다. 이 큰 유산을 물려받은 부인 이다 고르샬키는 유산을 정리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재혼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재혼 상대는 요하네스 볼얀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동에 있던 독일어 학교 교장을 지내다 귀국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제물포에 펜션 사업을 하러 가 있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동 거주 독일인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이때 이다와 요하네스가 정동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네. 당시 덕수궁 돌담길을 부르는 이름이 랑데뷰 거리였었습니다. 정동에서 맺어진 인연이 독일에서의 재혼으로 이어진 겁니다. 혹시 당시에 조선 사람도 커피 장사를 한 기록이 있을까요? 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조선 사람도 커피 장사를 했고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1899년 8월 31일자 독립신문에 조선인 윤영주라는 사람이 홍능역에 다과점 영어로 리프레시먼트 룸을 열었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홍능은 그해 5월에 개통한 전차의 종점이 있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명성 황후의 능이 홍능이에요. 네. 고종의 능 행차를 편하게 하려고 전차의 종점을 여기로 했는데 고종은 실제로 전차를 거의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을 연 다과점에서 커피, 코코아 등을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조선인이 최초로 커피를 판 업소 역시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였죠. 광고에 외국인들은 우대한다고 쓴 것을 보면 주 고객은 내국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1900년 11월 24일, 26일, 27일자 황성신문에는 청양관이라는 가피차 파는 집 광고가 또 실립니다. 청양관은 지금의 광화문에 있었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중국 음식점이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커피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류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